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첫 번째 주제는 2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호 PD 일주일 만에 오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뉴스 김대현입니다. 요즘 현장에서 아주 활동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아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날도 추워지고. 곳곳에서 김대호 봤다라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안 그래도 광화문 현장에서 장영진 기자님 안부 좀 많이 전해달라고 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나한테는 김대호 아유 그거 어디서 구했냐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우리 김대호 PD한테는 장용진 잘 있냐고 물어보는 모양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은 조선일보 출신 기자인데 장영진 TV 너무 잘 보고 있다고 꼭 안부 좀 잘 전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누군지 내가 모르겠어. 글쎄 조선일보 출신 기자가 글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는데. 믿고 볼만한 채널이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뭐. 나이가 어떻게 돼 보이던가요? 한 50대에서 한 60대 정도. 저보다 나이 많아 보인다는 말씀이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비슷한 거? 네, 제가 사실 사람 나이를 한 번에 잘 못 맞춰가지고 소개팅에서 매번 실패하는 게 나이 맞추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면은 네. 제 연배쯤 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긴 있는데 예, 나이 많은 선배라면 또 한 사람 더 있고 한데 그 사람은 TV조선인데 헷갈리네. 아무튼 얼굴이 굉장히 밝으신 게 우리 쪽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예. 자, 그러니까 알고 보니 거기에 우리가 숨겨둔 그 사람이 있었더라. 나름 또 괜찮은 소식이네요. 자,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사실 이번 주말에는 조금 다 같이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랬죠. 드디어 탄핵됐습니다. 윤석열은 꺼졌습니다. 뭐 그러길 바랬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헌재 예측을 몇 번 했다 틀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에 헌재 소식은 계속 전해드리기로 했는데 날짜에 대한 거는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이 전해지는 대로 즉각 공개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이 미국의 민감 국가로 분류 지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요 며칠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상 미국이 우리나라를 불량 국가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말이 좋아서 민감 국가지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 불량 국가 취급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렇게 된 거는 솔직히 1에서 10까지 윤석열 때문이다 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글쎄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예, 네. 1부터 10까지 윤석열 때문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시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진짜? 일단은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네. 자, 이게 며칠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감국가 지정이 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참 72년 한미동맹에서 처음으로 한미동맹에 퇴보가 왔다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맞습니다. 근데 퇴보는 퇴보고 쪽팔려 죽겠어. 어쩌다 우리나라가 민감국가가 됐죠? 그래서 오늘 사실 준비한 주제는 이제 장윤준 TV 시청자가 많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중도 그리고 젊은 친구들 성조기 맨날 들고 다니시는 분들을 위주로 만든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제발 좀 보고 정신 네. 좀 차리라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여러 가지로 좀 깊게 해보셔라 라고 해서 정리한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2025년 1월 초에 대한민국이 SC에 민감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최하위 범주에 추가가 됐습니다. 이걸로 이야기가 며칠간 나왔었는데 정확하게 네. 어떠한 내용들인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첫 번째로 이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비춰지고 있는데 어제 오늘 당시에 제가 기사들을 쭉 보니 이러한 이야기를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윤석열이 2023년도에
핵 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민간 국가로 분류되는 거다. 핵무장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하나씩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자, 핵무장 때문에 우리나라가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됐다. 그래서 보통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면 진작에 했지. 이제 와서 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당시 사진을 몇 장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 당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 윤석열이 이때가 2023년 1월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술 핵 배치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심지어 핵을 자체 보유할 수도 있다. 하이 나 참네 이거. 이 뭐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렇습니다. 이게 핵 그 무장 국가가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힘이 막강한 세계적인 힘을 가지려면 우리도 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핵 무장에 대한 이 의견을 비추자 어떻게 됐냐면 미국에서 경고를 날렸죠. 네. 너네 그러면 국제적 사회 왕따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라.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러시아에서도 핵 무장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틴에 대한 현상수배 병력을 국제사회에서 올렸을 때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실제로 너네 핵 맞고 싶냐? 말 조심해라. 그러니까 핵이 잘 아셔야 되는 게 국제사회에서 뭔가 무기를 보유한다는 거는 어떠한 수호의 목적으로 써야 된다. 이제 그럼 뭐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압박하거나 협박하는 용도 쓰면 안 된다라는 게 이게 정서인데 국제적인 정서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핵 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버리니 미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좋게 볼 수가 없죠. 근데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한 것뿐만 아니라 경고를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이야기가 몇 차례 더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이게 뭐 엄청나게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과정에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미국과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상태였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네. 우리가 북한처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장을 또 보시면 네, 다음 장. 네. 김기현 의원도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멈추지 않고 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고를 날렸음에도 계속해서 핵무장 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왜 지금 미국이 북한을 이렇게 압박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심어줘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다른 이야기로 세워나가는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언론사에서도 한국이 민간 국가로 지정된 것은 이러한 핵 무장 이야기 때문이다를 주로 삼고 있는데요. 오늘 할 이야기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제가 보는 진짜 이유는 그 다음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사실 이 민간 국가 지정이 언제쯤 되었는가 그거를 봐야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이번 1월입니다. 민간 국가로 만약에 지정이 분류가 되었으면 벌써 되었어야 됐는데. 그렇죠. 만약에 핵무장 때문에 됐으면 일찌감치 됐겠죠. 2022년, 2023년. 윤석열이가 들어오자마자 핵무장 얘기 막 했었어요. 그래서 저 미친놈이라고 막 했었거든. 그랬는데 민간 국가로 지정하려면 그때 했었어야죠. 근데 갑자기 계엄 이후에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1월부터 이게 확인된 거기 때문에 지난 거에 대한 부분에 민감한 문제는 있었지만 정확한 거는 이 최신 내용을 확실하게 다시 알아야 된다 해서 가져왔는데 다음 장 하나 한번 넘겨주시면은 네. 당시에 미국에서는 그럼 계엄령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는가? 극히 예측 불가한 한 상황이다. 심하게 오판했다. 이렇게 이 정도는 되게 격하게 반발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 아마 여기 시청자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다시 시간을 돌아가서 살펴보면 비상계엄 이후에 주한 미군 대사를 유일하게 가장 먼저 단독 인터뷰를 동아일보가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은 뭐라고 인터뷰를 했느냐? 통화 중에 고함을 질렀느냐? 라는 질문에 침묵으로 해서 조금 그랬던 것 같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그렇죠. 골드버그 지금 한국에 있었던 당시 미국 대사가 계엄령 당시에
이 상황에 깜짝 놀랍니다. 참고로 이 대사는 웬만한 35년 동안 외교부 관련된 근무를 하면서 대사로도 근무를 하면서 웬만한 전쟁 국가들을 주로 맡아왔을 정도로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그죠. 그런데 한국의 계엄은 예상도 못했을 뿐더러 계엄령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확인하고자 몇 차례 연락도 하고 외교부 장관한테 통화 요청도 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뭐 외교부 장관이 미 대사를 뺀지 매긴 거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미 대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쿠데타 일으켰다, 우리가 정권 장악했다, 이 얘기를 맨 먼저 하는 데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 대사가 이 무슨 일이에요? 라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 자체를 받지 않았다. 글쎄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 양반도 꽤 베테랑인 사람인데 이런 정도 이 행동을 했다는 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뒤로 주한 미대사관에서는 자국, 여행 경보, 적색 경보를 울립니다. 그리고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하고. 저는 이때부터가 시작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당시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가 영상을 한 3분 정도 짧게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계엄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뭐라고 반대하셨습니까? 외교적인 파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이니 제고해달라는 말씀을 수차례 국무위원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네. 장관님, 대통령이 출국금지당했습니다. 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외교권이 공백이 생겼어요. 외교 비상사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심각한 데미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심각한 것이 대미 외교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다음 달이잖아요. 네. 골드버그 주한 미대사가 누구와 대화해야 하냐고 물을 정도입니다. 장관님, 계엄 선포 당시 골드버그 주한 미대사 전화 안 받으셨죠? 당시는 계엄 선포 직후부터 계엄이 해지될까지 몇 시간 동안은 제가 외교장관직을 사임할 것인가 하는 개인적 신념과 또 외교장관으로서 해야 될 책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명감 사이에서 깊은 고뇌와 갈등을 거듭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미국이 소통이 계엄-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하면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소통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소통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오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미뤘습니다. 미국이 계엄 중단하라고 할까봐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중단하라고 해서 우리가 중단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때 워싱턴에서 그 미 국무부에서도 전화 오지 않았습니까? 외교 당국 간의 실무자 안에서 상황 공유하는 소통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토니 다만- 블링컨 미 국무장관 언제 통화했어요? 그날 상황이 정리되면서 제가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를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 어베일러블한 시간을 가는 과정에서 하루 최초 통화가 언제입니까? 6일날 아침이고 그게 늦어지기 때문에 제가 골드버그 대사를 먼저 5일날 저녁에 만났습니다. 자, 6일날, 3일 지나서 6일날 통화한 겁니까? 아니죠. 4일 새벽이니까 뭐 이틀 걸린 거. 워싱턴 DC에서 조태열 장관 통화하자고 연락 안 왔어요? 글쎄 그 왔었죠? 시간에 제가 그런 고민 때문에 미뤘다는 상황이 완정될 때까지 미뤘다는 말씀을. 자, 그리고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부장관 네. 용산에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용산에 전화 안 받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심각한 외교 공백이자 한미 관계.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한미 동맹 관계 스스로 깬 겁니다. 상황 터진 자, 상황에서는 그런 장관님. 게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이루어지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관님. 미국이 윤석열에 대해서 아주 싸늘합니다. 미 국무부뿐만 아니라 백악관 그리고 미 의회까지도 아주 싸늘합니다. 이번 계엄이 한미동맹을 해쳤다고 합니다. 자, 장관, 지금의 작금의 외교 비상사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또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념을 다하겠고요.
그다음에 자, 장관님. 헌정 질서가 회복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정상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헌정질서 회복이 제일 중요하죠? 동의하죠? 네. 자,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빨리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재 공백인 외교권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국정이 안보 회복되도록 안정되도록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그러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한 결정은 국회에서 하고 그것의 합헌성 여부는 헌재에서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네. 아, 근데 좀 짜증나요. 저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그 긴박한 와중에 장관이 자기가 사표 낼 거라고 전화를 안 받는다? 이거 말이 돼요? 이게 진짜 들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이가 더 없죠. 더 없죠. 계엄이 일어난 게 언제예요? 12월 3일입니다. 그랬죠. 근데 최초 통화가 언제예요? 12월 6일입니다. 이거는 이별 잠수한 애들보다 더 질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죠. 3일 동안 지금 본인들이 계엄령을 일으켜놓고 야 맨날 한미 굳건한 안보 동맹 어쩌고저쩌고 해놓으면 우리 한미 동맹이 그 맨날 그 얘기를 주구장창 해놓고 3일 동안 전화를 안 받았어. 심지어 대사뿐만 아니야. 미 국무부 장관 전화도 씹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대사가 통화됐던 사람은 누구였냐? 용산 대통령실 직원. 근데 직원이 아는 게 없더라. 뭐 대답도 못 해주고. 뭔 얘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내가 지금 급박한 상황인데 고객센터에서 똑같은 소리만 하면 열받죠.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니들이 미국한테도 이렇게 대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 한국에 미군이 지금 몇만이 와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대하니?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책임 있는 장관 같으면 지가 못하면 나 아무래도 사표 내야 될 것 같으니까 차관 니라도 좀 해라 라고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사표 낼 예정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차관한테 연락 받으시죠. 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아니 그 정도도 안 하고 무슨 장관이야. 아니 여러분 우리 보통 일반 회사에서도 그러잖아요. 회사 그만둘 때 나 그만둔다고 전화 안 받아요? 거래처 전화 안 받습니까? 전화 받죠 일단. 그러면서 말할 수 있는 건 말하고 말 못하는 거는 제가 지금 사표를 냈거든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제 부임자가 누구가 될 것 같고 또는 저 대신 누구한테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는 하지 않습니까?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잖아. 근데 장관이라는 새끼가 뭐 내가 장관직 그만둘 거기 때문에 전화 안 받았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거기다가 거래처 사장이 전화를 했어. 거래처 사장이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왜 지금 시기쯤에서 다뤄야 되냐? 네. 바로 다음 자인데요. 자, 조태우 외교부 장관. 최근이에요, 최근. 네. 요번 11일 날 뭐라 그랬어요? 내부적으로도 지금 아마 왜 한국이 미국에서 민간국가 최하위로 지정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알고 있었다고 봐요. 둘 중 하나죠. 딴짓 하느라 모르거나 하나는 아는데 이거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면 바로 그냥 날아가니까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가능성이 제일 높죠. 이 상황에서 미국이 민간국가로 지정했다 그러면 당장 윤석열 책임론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동안 숨긴 거죠. 그것도 글쎄 일주일 정도 몰랐다면은 그래 정신이 없어서 몰랐나 보다 할 텐데 2달 동안 몰랐다? 그거는 글쎄 몰랐다고 하기 어려워요. 알고 있으면서도 2달간 숨겼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죠. 지금 3월 중순이 넘어갔어요. 3월 중순. 그러니까. 근데 이제서야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윤석열 정권을 완전히 버렸다는 걸 명백한 이게 이때 1월 달을 잘 되돌아봐야 돼요. 1월 달 왜 우리가 잘 되돌아봐야 되느냐? 당시 윤석열이가 그 뭐라고 떠들고 다녔습니까? 특히 저기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나요? 트럼프가 윤석열 구해주러 올 거라 그랬잖아.
그랬는데 그 직후에 미국이 한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했다. 그럼 안 온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참고로 민간 국가에 포함된 나라들은 대부분 이란, 러시아, 대만 이렇게 뭔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들이 민간 국가들로 북한도 대부분. 포함돼 있고.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이 문제들이 생기냐? 원자. 우리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원자 수출 문제로 돼서 미국이 저작권자는 우리한테 있다 하고 자꾸 태클 걸었죠. 그러니까 저기 체코 원전 이걸로 날라간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 음. 양자력 방금 이야기했던 거 그 외에 막 여러 가지를 같이 협력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협력되어 있는 기관들, 공기관들과 학교, 유학생 이런 거 전체적으로 좀 넓게 되어 있는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죠. 이렇게 심각해져요. 네.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부분은 계속 협력을 이어나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대외적으로는 미국에서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거는 믿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언제 실행된 거냐면은 정확하게는 1월 초에요. 바이든 정부에서 민간 국가로 지정을 했는데 아니 대호 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상황이 심각한 거 알겠는데 저기는 트럼프로 바뀌었잖아요. 라고 지금 다시 바라봐야 되는데 트럼프는 요즘 어떻게 하고 있냐? 요거는 제가 뒷부분에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더 드릴 텐데 트럼프는 전 더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근데 그러면 일단 한국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일단 지정된 것부터 어떻게 할 건가? 그 얘기를 해봐야 돼서 다음 장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댓글에서 네. 중국이 아니고 다 대만이 아니라 중국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중국이 포함되어 있긴 하죠. 예. 네. 민간 국가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분류가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타 지정 국가가 있고 그러니까 민간 국가란 폭 넓은 데 안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핵 뭐, 보유 국가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적대국인 경우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적대국은 아닌데 민간 국가로 지정됐죠. 그래서 기타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크게 민간 국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 이제 적대국이나 적대국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거나 뭐 불량 국가라서 민간 국가가 아니라 기타야. 이건 뭐냐면 그 나라의 정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정부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다음 장. 자, 이게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것도 어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며칠 전입니다. 14일이면 뭐 며칠도 안 됐죠. 그제 네. 이야기죠. 이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을 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LNG 개발 사업에 대한 논의를 전망하겠다. 이거는 반협박입니다. 뭐냐? LNG 천연가스 프로프라인 개발 사업을 미국이 트럼프가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가장 큰 규모의 파이프라인 LNG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근데 트럼프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한테 당했던 수법을 그대로 씁니다. 우리는 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지만 한국과 일본이 수조 원 달러를 들고 투자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리 가서 선빵을 날리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이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고 나서 밥을 먹었는데 트럼프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미국이 우리에게 엄청난 투자를 할 예정이다 라고 한번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반대로 트럼프는 한국이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한국과 일본이 수조 달러를 들고 이 사업에 들어올 것이다. 환영하고 있다. 기다리고만 있다 라고 트럼프가 직접 발표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네 이거를 카드로 쓴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지금 민간 국가 지정을 바이든 정부에서 했지만 트럼프는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뭘 뜯어먹을 카드로 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우리는 또 앉아서 또 뜯기게 되는 거네. 민간 국가로 왜 지정됐는지 솔직히 너무 빤한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방법은 우리는 앉아서 뜯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뭘 하고 있는가? 거부권 뭐 그렇죠. 내란을 지금 진압하는데 전혀 도움을 안 주고 오히려 내란 세력들과 함께 지금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내용을 중요시하냐면요. 자, 40여 개 임명 보류도 나의 권한이 아닌 것 같다라는 스탠스로 가져왔고,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 것도 엊그제 거부한 것도 이것도 내 권한의 역할은 아닌 것 같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나냐 아니냐만 기다려 보겠다. 이러한 스탠스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장을 보시면
굉장히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다음 장. 네. 보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나섭니다. 어떤 그러네. 소통 기회를 달라고 했단 말이야? 자기가 트럼프를 설득하겠다. 나에게 소통 기회를 달라. 뭐야, 지가 뭘 할 줄 안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지금 대통령 놀이하려고 지금 아주 꿈에 부풀었구만. 실제로 저게 그냥 일반적인 의견이 아니고 그러한 이미 본인의 의사들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을 텐데 이참에 뜯어먹어야 되는데 뜯어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왜 주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를 왜 권한대행이 나서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냐 하면요.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미 트럼프는 관세 문제에 대해서 4월 2일 날 기다려라. 전 국가의 관세 문제를 해결하겠다. 트럼프는 극단적인 자국민 우선주의입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나오는 차량 말고는 다 관세를 부과할 거고 그 외 품목도 마찬가지다. 근데 4월 1일 날 하지 않고 4월 2일에 하는 이유는 4월 하루 차이지만 막대한 손해가 미국이 발생하지만 4월 1일 날 만우절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존중해서 4월 2일부터 하겠다. 라고 시한을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걸 뭐 코미디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아우 참. 그렇죠. 이거는 사실 그래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범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또 다음 장을 보시면 이 와중에 한덕수는 택시 요금도 몰라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 예전에 23년도 때 내용인데요. 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힘들다 그러냐면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한적인 압박은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빨리 헌재 인용 결정이 나고 조기 대선을 진행을 시작을 해야 지금 한국이 아직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는 과정인데 누구랑 협상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런데 이 외교부에서 일을 안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실을 꼭꼭 숨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왕 이제 지금 뒤늦게 민간국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시점에서 빨리 이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 이제 조기 대선을 왜 빨리 치러야 되는지 미리 말씀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이렇고 나라가 지금 거덜나는 마당에 이 헌법재판관들은 이 한가롭게 무슨 절차법 따지고 증거법 따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온 국민이 다 쳐다봤는데 무슨 절차가 더 필요하며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봤다고 전 세계가 봤다고 그런데 그거를 하나하나 따지겠다? 그거 자체가 너무 한가한 얘기잖아요. 진짜 국민들은 다 굶어 죽을 판에 헌법재판관들 자기들은 세금 받아가지고 먹고 살았으니까 잘 모르나 봐. 진짜.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법조 카르텔이라는 둥, 법법 귀족이라는 둥, 신성가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신성가족이래. 홀리 패밀리래. 로얄 패밀리도 아니고 홀리 패밀리래잖아요. 이딴 소리가 나오는데 참 나라를 거덜내고 있어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그래서 저는 한 주라도 빨리 나와야 이 문제들의 전체적인 거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번에 G7을 극렬 타결이라고 하고 극적인 타결이라 했고 이 미국이랑 이제 여러 나라들이 G7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정세 분위기 바라보는 정세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거의 너네 철강산 관련해 갖고 너네 수출 품목 1위 50% 가져와. 안 그럼 우리 안 도와준다. 이 분위기 때문에 유럽 정서에서도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G7은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제 파견 나간 사람이 어떻게 이끌었는지 좀 될 것 같은 분위기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캐나다가 이제 G7 국가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난 정부 때 우리나라도 캐나다와 거의 GDP가 맞먹어서 야 이제 캐나다 말고 대한민국에서 지위 에이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캐나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여러 개 나왔을 때 미국에서는 캐나다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가져갈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캐나다산 철광산에
50% 관세 수입을 매기겠다. 완전한 지금 자국민주의를 넘어서서 아주 그냥 막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행태란 말입니다. 지들 멋대로야 한마디로.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 나오는 메시지는 한미 안보 협력 관계에 있어서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특히 트럼프가 가장 많이 얘기했었던 한국의 방위비 문제 그러한 부분들과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려면 지금 당장 이 외교에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조기 대선을 빨리 해야 된다. 참 갑갑한 게 저는 이제,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이 정해지는 결론이 왜 빨리 안 나오고 시간을 질질 끄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태국 아시죠? 태국이 친미 국가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정말 중요한 친미 국가예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베트남이나 라오스 이런 나라를 견제하는 데도 중요했었고 인도네시아가 사실 좀 기울어져 있거든요. 러시아, 중국 쪽으로. 그런 나라들을 견제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태국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 태국이 미국의 F-35를 구입할 구매 국가였고 공동개발 국가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을 정도였는데 안 팔아 갑자기 미국이. 팔기로 했던 걸 안 팔았어. 왜 안 팔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태국에 툭하면 쿠데타거든. 툭하면 쿠데타라서 저런 나라에는 못 팔겠다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 꼬라지가 된 겁니다. 아, 참.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막 자꾸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트럼프를 상대할 수 있는 건 나다. 지랄하지 말라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지금 여당은 조기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실제 상황은 어느 정도냐? 요번에 테슬라 주가가 반토막이 났죠. 그 이유가 뭐예요? 트럼프가 나치식 격리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니라 저기 일론 머스크가 죄송합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나치식 격리를 해버리고 또 독일에 방문해서는 너네는 그 학살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당당하게 살아나가라 이러면서 그게 실수였다는 것도 다 뒤집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연방 교육부 공무원들을 누가 다 잘라내고 있어요? 트럼프, 그렇죠. 머스크의 도지가 잘라내고 있죠. 거기는 이제 아주 정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국의 연방 공무원들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보내서 너네 지난 주말에 뭐 했냐? 다 적어서 보내라. 그리고 답장 보낼 땐 내가 자발적으로 보낸 것이다. 근데 이 메일을 보내는데 CIA, FBI, 경찰 뭐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보냈다고 합니다. 주말에 뭘 했는지 왜 보내? 너네 지난주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해서 보내라.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연방교육부에서 주마다 최소 1000명을 기준으로 잘라라. 공무원들. 교육부 폐쇄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메시지도 낸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검열을 하는 거죠. 너네가 지금까지 지난주에 뭐 했는지 적어서 올려라. 그리고 주마다 1000명씩 시작해라. 자르는 거. 연방 공무원, 교육부 공무원 자르는 거 시작해라.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면서 테슬라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뿐만 아니라 트럼프 주변을 차지하고 있는 오른팔 왼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인가. 그런데 여기에 나서서 내가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슨 자신감으로 이야기하는지가 분명하게 나와야 될 겁니다. 홍준표 지사가 사람 자르는 데는 뭐 일가견이 있어요. 옛날에 그 경남 의료원 없애버리고 막 그랬었으니까 지랑 그래서 코드가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윤석열이가 또라이 짓 하는 것으로 트럼프랑 통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어떻게 했어요? 트럼프가 테슬라를 구매해서 백악관에서 시승을 합니다. 또라이다 그 새끼.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해외에서 시청하시는 분들께 정말 송구스럽지만 굉장히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지금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가 결합되어 있어서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다 보니까 제가 조금 틀린 정보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현재 상황이 이렇다. 빨리 우리는 대한민국만이라도 조기 대선을 통해서 지혜로운 통치자를 빨리 선출해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해당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고모수님께서 네.
대호 PD가 이제 장용진 말발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라고. 아닙니다. 자, 또 우리 대호 PD가 오늘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답답한 얘기를 이제 안 했으면 다음 주에는 좀 희망찬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밤늦게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지금 라이브입니다. 예, 라이브로 고생해 주셨는데 다음 주는 좀 희망찬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